내가 중졸이라고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한 장인 장모가 저에게 자기 딸 30년 키운 돈을 달라고 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2살씩 터울이 있는데 연달아 아들만 태어나서 넷째도 아들일까봐 딸 키우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아들만 키우게 되셨대요. 우리 형제들은 성격이 다들 달라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한 배에서 났는데 어쩜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특히 제일 유별난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큰형은 장남답게 의젓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둘째 형은 좀 계산적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하는 성격인데 머리가 엄청 좋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셋째는 바로 저인데 코올리게 꼬맹이 때부터 별명이 꼴통이었어요. 온 동네 아이들을 다 몰고 다니며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어요. 지는 것도 싫어서 치고 받고 싸우는 게 매일이었고 누가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제 손에 무조건 거치고 가야 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장난감 주인은 울며 집으로 갔고 그 때문에 저희 집에 찾아오는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지용아, 너 옆집에 철수 장난감 빼들었어? 아니요. 철수 엄마가 찾아왔는데 네가 빼들어서 철수가 울면서 집에 갔대. 나 아니에요. 왜 생사람 잡아요? 진짜 아니야? 네. 찾아온 아줌마들이 씩씩거리면서 저희 엄마에게 따져 물으면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어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줌마가 어쩌겠어요. 그 집 아들도 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하는데 별 수 없이 그냥 돌아가셨죠. 저희 엄마 눈빛은 제가 범인인 걸 확신하셨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엄마도 뭐라 못하셨어요. 그야말로 심증뿐이니까요. 엄마는 동네에서 제 이름이 자꾸 남들 입에 오르내리니 노파심에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가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고는 했어요. 사내 자식들 다 이렇게 크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찾아오고 그래. 별게 아니라뇨. 자식 일인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용아, 제발 하루라도 좀 조용히 지나가자. 아, 우리 용이가 한 게 아니라잖아. 자꾸 애 기죽이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안 하면 당신 막내 아들 천덕꾸러기로 키울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지 앞가림하고 그래. 내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서 하지. 으이그, 내 속만 터지지. 당신이 자꾸 편 들어주니까 제가 내 말은 안 듣잖아요. 놔두라니까 그러네.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아버지는 절대로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죽는다고 엄마 보고 혼내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정말 개망나니처럼 동네를 휩쓸고 다녔지만 학교도 다니고 나이를 먹고 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의 물건에 욕심도 내지 않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사고치는 일도 하지 않았고요. 3학년부터인가 몰려다니는 게 시시해졌어요. 대신 다른 걸 하고 다녔죠. PC방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형들 따라 당구당을 들락거리면서요. 뭐래도 또래보단 제가 좀 빨랐어요. 어릴 때부터 듣던 골통이란 별명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의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불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특히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걸 두고 보지 못했어요. 보는 즉시 바로 괴롭히는 놈에게 응징을 가했죠. 야, 너 뭐하냐? 너, 지용아 왔어? 내가 너 우리 반에 오지 말라고 했지? 미안해 체육복 빌린다고. 체육복? 뻥 까지 마. 너 손에 있는 그 돈은 뭐냐? 삥 뜯어가냐? 아냐 얘가 줬어. 얘가 미쳤다고 돈을 너한테 주냐? 네가 뺏어가니까 준 거겠지. 아니라니까. 빨리 돌려줘. 돌려주라고. 알겠어. 중학생이 되자 논다는 친구들이 힘이 약해 보이는 애들에게 돈을 뺏어가는 일들이 생겼는데 저희 반 친구 중에 주기적으로 돈을 뺏기는 애가 있었어요. 몇 번 제가 중간에서 막아줬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교실을 비울 때면 반에 들어와서 돈을 뺏어가곤 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도와줬지만 여전히 돈을 뺏기는 걸 보면
그 친구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눈 딱 감고 들이받아버리면 무시 안 당할 텐데. 싸움할 줄 모르는 친구라도 도와준 보람이 없으니 제가 속 터지더라고요. 더 웃긴 거 돈 뺏어가는 애들도 무서워하지만 그걸 막아주는 저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선이든 고이든 폭력은 나쁜 건데 그땐 그런 구분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아주 대형 사고를 치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역시나 그 학교에도 불량 서클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그런 부류가 있지만 저희 학교가 유독 저질스럽다고 할까요? 좀 치사스러운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장질하는 놈이 집이 좀 사는데 성질도 더러운데 돈도 많으니까 친구들을 더 무시하고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어요. 다행히 저와는 같은 반이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반 친구가 그 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내일도 아닌데 무시하면 될 것을. 또 참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친구가 뺏긴 MP3 때문에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고등학생쯤 되니 체격도 좋아지고 주먹도 세지고요. 학생이긴 하나 몸은 성인과 비슷하니 몸싸움이 결국 커지고 말았어요. 저는 가볍게 때렸는데 그놈 콧대가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친구들이 다 보는 데서 결국 쌍코피가 터지고 아프다고 지르는 비명소리에 학교 선생님께 알려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놈은 앰뷸런스에 실려갔죠. 다음날 교무실로 양측 부모님이 다 오시게 됐고 늘 당당하셨던 아버지가 그 자식 부모님한테 머리를 숙이는 일이 생겼어요. 폭력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그 새끼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왜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요. 너 이 자식 무릎 꿇고 사과해. 제가 왜요? 친구들 괴롭힌 건 그 새끼라고요. 이 새끼가 너 퇴학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지용아, 어서 사과드려. 아버님, 제가 대신 사과를. 아니요. 아버지 사과하지 마세요. 때린 것도 그 새끼가 먼저 때렸고 저는 방어했을 뿐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당장 저 학생 퇴학시켜주세요. 상대 친구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퇴학이란 단어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혼내면서 사과를 몇 번이나 하셨고요. 그 장면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상대 부모님 편이었고 사과를 하지 않은 저는 결국 퇴학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퇴학을 당하자 엄마는 자리를 깔고 몸져 누우셨고 아버지도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상대가 돈이 많고 재력도 있는 집이라 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가 퇴학당했다며 자책하셨고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로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있는 건데 왜 부모님이 사과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새끼가 나쁜 놈인데 왜 내 잘못으로 몰아만 가는지,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좋은 먹잇감이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었어요. 고등학교를 퇴학하고 저는 도끼를 품었어요. 부모님은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자고 하셨지만 어차피 저는 공부머리가 없는 놈이었어요. 둘째 형이 제 상황이 됐다면 모를까 저는 악착같이 대학 졸업장을 따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머리를 숙이셨다면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게 해드리겠다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가방끈이 짧지만 아무도 나와 내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하지만 당장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고작 18살. 성인도 아닌 저에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아버지의 사업이었어요. 정말 할 거냐? 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 알지? 네. 철거 작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 세상에 쉬운 돈도 없지만 아버지 하는 일은 더 힘들어. 그런데 네가 할 수 있겠어? 멋들어진 일도 아닌데. 어차피 제 처지도 멋있진 않잖아요. 저 돈 벌고 싶어요, 아버지. 아무도 못 거드리게 돈 벌고 싶어요. 그래. 네가 앞으로 뭘 하든 일을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는 있을 거다. 어차피 자본주의. 돈 흘러가는 건 다 비슷해. 열심히 배울게요, 아버지. 잘해보자. 아들아. 아버지는 굳은 결의에 찬 제 눈빛을 믿어주셨어요. 엄마는 여전히 검정고시라도 쳐야 한다며 걱정하셨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그 걱정을 이겼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으로 함께 갔고 결코 쉽지 않은 배움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재건축 지역이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현장은 늘 먼지투성이이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거칠었어요. 일이 진행되다가도 민원 등으로 미뤄질 때도 있었고 비가 와도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지켜야 했죠. 아버지는 일을 나가기 전에 저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지만 어린 생각에 자신만만했어요. 몸 쓰는 건 정말 자신이 있었고 당시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현장 일을 해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심심풀이로 운동하던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사회의 차가운 맛이었죠. 하지만 이 악물고 일을 배웠습니다. 단순 철거 작업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싶다니 차례대로 단계 밟아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서 몸 편한 일만 할 수 없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잠만 자고 눈만 뜨면 현장에 있거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 눈으로 일을 익혔어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연락이 자꾸 와서 핸드폰도 아예 없애버리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한눈은 절대로 팔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닦이자 일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28살부터 아버지 대리인으로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젊었지만 그 바닥에 10년을 구른 저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 칼같이 한다고 인정 없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만큼 일에 있어선 약속을 꼭 지켰고 등쳐먹지 않고 정직하게 처리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며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은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되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는 일을 벌려도 된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래서 철거 사업과 병행해서 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반 사업은 아니라 투자 형태로 확장을 시켰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성과가 있었죠. 그 정도가 되자 아버지가 이제는 완전히 저를 믿게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셨고요. 네 형들은 둘 다 직장 다니면서 이제 대리 달고 그러는데 너는 벌써 사장 자리도 넘보고 있으니 난 놈이다 난 놈이야. 엄마, 나 가방 끈 짧아도 이제 걱정 없죠? 그래, 이제야 엄마가 밤에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앞으로도 걱정 마세요. 알아서 잘할게요. 이제 아버지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사세요. 아들 덕분에 늙어 호강하겠다. 당연하죠. 내가 엄마 마음고생 많이 시켰잖아. 앞으로 그런 일 없어요. 진짜 고맙다 아들아. 엄마 앞에 단언을 했어요. 절대로 마음고생 시키는 일 않겠다고요. 일도 정직하게 해서 법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람관계에서도 다툼 없이 베풀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저를 뿌듯하게 봐주셨고 믿어주셨어요. 그런 두 분을 보면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이 되었고 형들은 어여쁜 형수님들을 만나 다 장가를 갔어요. 예쁜 조카도 낳고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 지냈어요. 엄마는 형들 보면 장가 가고 싶은 생각 없냐면서 저도 얼른 짝지 만나 가라고 하셨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고 연애도 몇 번 해보니 성가시기만 해서 결혼 생각이 없던 즈음이었어요.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오라며 연락이 왔는데 모이는 친구 중에 저를 퇴학시켰던 바로 그 새끼가 온다는 말을 듣게 됐죠. 언젠가는 낯짝 한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사치 부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좀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 이름 있는 옷가게에 들어가 한 벌 쫙 빼입고 신발도 시계도 쇼핑을 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까지 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들,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쫙 빼입고 어디 좋은 데가? 혹시 여자 만나러 가니? 여자는 무슨? 아니에요.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 있대. 그래. 난 또 좋다 말았네 고등학교면. 너 그때 몰려다니던 친구들? 걔들 맞아요. 혹시 너랑 싸웠던 애도 온다니? 오 엄마. 역시 촉이 대단하셔. 어떻게 하셨대? 오늘 가서 또 까불면 콧대 한 번 더 때려주려고. 너, 아서라. 그럴 거면 가지 마. 그런 인간들 엮여서 네 인생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가지 마. 응? 하하, 우리 엄마 역시 골리는 재미있다니까.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 이제 잃을 거 많은 사람이야. 함부로 주먹 안 쓰지. 진짜지? 너 인간이랑 절대로 상종 안 할 거지? 그런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어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안 가면 안 되니? 다녀올게요. 혹시 또 알아요? 갔다가 신부감 얻어올지. 제발 그러기나 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상종하지 말고. 네,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차려입은 정장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몸에 촥 감기는 맛이 있는 게 앞으로 사무실에도 이러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청바지에 잠바 차림으로 출근했는데 정장이 뭐가 그리 편하겠냐마는 그 불편한 옷이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른 가서 친구들 보고 싶고 그 인간 면상도 보고 싶고요.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갔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엄청 반가웠어요. 야, 김지용, 너 왜 이렇게 멋있어졌냐? 옛날에 그 김지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모습인데? 길에서 봐도 너 못 알아보겠어. 잘들 있었냐? 진짜 오랜만이네. 자식 돈 번다고 미쳐가지고. 우리 연락도 다 끊고. 서운해 진짜. 돈은 무슨. 일이 바빠서 그렇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다. 그동안 모임할 때마다 네 얘기하고 그랬어. 이제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지? 그래, 자주 보자. 친구들 얼굴을 보니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같이 축구하던 생각, 점심 메뉴 하나로 웃고 즐겼던 추억 등등 철없을 그 시절 생각에 잠시 그때로 돌아간 기분도 들었어요. 나이는 30대였지만 10대로 돌아가 웃고 이야기하고 소주잔도 마주치며 즐기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등장을 했죠. 자식들 잘 있었냐? 여전하네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나도 같은 학교니까. 왜 오면 안 돼? 새끼. 나 본다고 쫙 빼입고 왔냐? 촌스럽긴. 요즘도 그 일 하냐? 뭐더라? 쓰레기 치우는 일이던가? 철거야. 쓰레기 아니고. 그거나. 중졸로 그딴 일밖에 못하겠지? 어쩌냐? 내가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쳤네. 실실 쪼개면서 약을 살살 올리는 데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얼굴은 여유롭게 웃는 낯이었지만 자꾸만 끌고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 억지로 참고 또 참았어요. 엄마가 집을 나오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덕분이었죠. 엄마 얼굴 아니었으면 이미 바닥에 때려 눕혔을지도 몰라요. 친구들도 눈치 보면서 제가 발끈할까봐 긴장하는 걸 보고 참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어차피 듣기로는 사업 여러 개 말아먹고 지금은 백수로 지낸다는 인간이었기에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훨씬 나았어요. 내가 발끈해봤자 얻는 것도 없는 게임이었죠. 야야 왜 그래. 한 잔해. 옛날 일인데 꺼내봤자 뭐해 현수도 얼른 술잔 받아. 그래 우리 진짜 오랜만인데 얼굴 붉히지 말자. 너 뭐 줄까? 소주? 소주밖에 없어? 나이나 먹고 아직도 소주 마시냐? 양주 없어? 양주는 이따 2차나 가던지. 자 소주 한 잔해. 아 자식들. 궁하다 궁해. 나이나 먹고 아직도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사는 놈이 허세지기는 모습이 꼴사나웠어요. 하고 나타난 행색은 돈 좀 주고 산 옷차림이었지만 건들거리는 폼이 어찌나 생양아치던지
기분 잡치게 해주려고 나온 건 맞았지만 막상 그런 놈을 상대로 안 하던 미용실까지 들린 제가 기분이 더러웠어요. 전의를 상실했다고나 할까? 생각보다 김새는 복수전이었어요. 개운하지 않은 기분으로 술이나 먹자 싶어 가까이 앉은 녀석들과 얘기를 주고받으며 나른하게 취해가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진생 새끼였는데 웬 여자가 따귀를 때리더군요. 짝! 인연이! 이 더러운 놈아!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니? 김소연, 너 많이 컸다? 나이가 몇 개니? 이제는 철 들 때도 되지 않았어? 내 엉덩이 왜 만져? 왜 만지냐고. 네 엉덩이가 내 손 위에 올라온 거야. 네가 만져달라고 살랑댔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만진 거잖아. 나 이제는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너 감방에 넣고 말 거야. 어쭈 너 많이 컸다. 네가 발악해도 별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알 때가 됐지 않냐? 뭐라고? 이 나쁜 놈. 가만히 보니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박소연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때는 여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얼굴이랑 이름만 알고 있었던 여자애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저처럼 그 자식에서 엮인 일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짓으로요. 여자는 그 자식에게 화를 내면 한 번 더 따귀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걸 가만히 당할 인간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손목을 잡더니 가차없이 여자의 따귀를 때렸고 힘이 없는 여자는 그 힘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술집 안은 순식간에 비명소리와 의자소리로 소란스러워졌고 그 순간 저도 그 자식에게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그 자식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퍽, 깍. 힘도 없는 여자한테 따귀 날릴 때는 신나게 하더니 제 주먹을 맞고 나서는 바닥에 뻗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일어나면 한 번 더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가만 보니 턱에 주먹이 제대로 꽂혔는지 기절한 상태였고 제대로 먹여서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저는 쓰러진 여자를 일으켜 옷가지를 챙겨 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자식이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이지 않았고요. 여자의 손을 잡고 나와 옷을 주면서 물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래? 요즘은 성범죄자들 제대로 처벌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 자식이랑 엮이면 더 골치 아파. 집에 알리기도 싫고. 그럼 내가 한 방 때려줘서 기분 좋겠네. 어, 고마워. 네 일도 아닌데 나서줘서. 그래. 여자는 덤덤하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와 동갑인 나이에 세상 다 산뜻한 표정을 짓는 게 제 시선을 끌었고 왠지 말을 걸고 싶은 생각에 평소 저답지 않은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고마우면 밥 한 끼 살래? 뭐? 뭐야 혹시 너 결혼했어? 아니. 남자친구는? 없어. 그럼 밥 사도 되겠네. 내가 너 대신 그 자식 때려 눕혔는데 그 정도는 살 수 있잖아, 맞지? 알겠어. 내가 밥 살게. 그래. 잘 먹을게.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주에 저녁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 그날따라 일도 많았고 검토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얼른 처리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 시간을 계속 체크했고 퇴근 시간 상관없이 늦게까지 일하던 제 모습과 많이 다른 하루였어요. 데이트도 아니고 소개팅도 아니고 그냥 친구와 밥 먹는 거였는데도 왠지 모르게 들떠 있었죠. 아마 저는 그때 이미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뺏기 후였던 것 같아요. 여자 만나는 게 귀찮아서 결혼 생각도 없던 제가 그 친구에게만은 예외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날 만나서 조개구이를 먹었어요. 꽤 유명한 조개구이 집에서 뜨거운 조개를 까먹으며 소주를 마셨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신 술에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 친구도 제가 퇴학을 당했던 일을 알고 있었고 제 예상대로 친구도 그 자식에게 당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다 보니 주로 성희롱이었고 그때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기 편이 없었다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첫 만남 이후 저는 수시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일하면서 자꾸만 그 얼굴이 떠올랐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일부러 만날 약속을 잡기 위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며 저 혼자만의 짝사랑을 키워나갔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일날 만나 고백을 했는데 짝사랑인 줄만 알았던 마음이 그 친구도 같다는 걸 알게 됐고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제가 마음을 주고 여자를 만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연애를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도 좋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드디어 임자를 만나게 된 거죠. 연애를 6개월 정도 했을 때 더 이상 시간 끌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저는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요. 돈이 좀 들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반지를 들고 프로포즈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왠지 받기 싫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혹시 급한 전화일까 싶어 받았어요. 웬일이야? 지용아, 나 방금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뭔데? 너 혹시 박소연이랑 사귀냐? 이제 알았어? 너 소식이 늦다. 야, 왜 나한테 사귄다는 말 안 했어? 언제 만나게 되면 하려고 했지. 다른 친구들 아는 애들 있을 텐데. 아, 이 자식, 너 박소연 안 돼. 뭐야 무슨 소리야 그게. 소연이 걔 입양아야. 너 그거 몰랐지? 입양아? 그래, 너 퇴학하고 나서 소연이 얘기 학교에 쫙 퍼졌었어. 졸업생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그래서 지난번 모임 때 네가 소연이 데리고 둘이 나갔다고 말이 많았는데 소연이가 입양아라는 건 몰랐어요. 저에게 얘기를 해준 적도 없었고 당연히 부모님이 계셔서 양부모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했고요. 고아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소연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 친구 탓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친구는 절대로 사귀면 안 된다고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막상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니 조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더욱 복잡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연애랑은 다르다는 걸 저도 알았으니까요. 위로 두 형이 결혼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엄마가 두 사돈집과 결혼 준비로 마음 고생하신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도 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물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속상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살 여자니까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싶었죠. 저는 그날 반지를 들고 가서 군더더기 없이 본론을 바로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반지? 너 주려고 샀어. 나 주려고? 우리 커플링 있잖아. 이거 프로포즈 반지야. 뭐?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너만 사랑하고 살게. 그러니까 나 믿고 결혼해. 지용아, 네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랑 살아야겠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네 모든 걸 안아줄게. 제 말에 소연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눈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차마 저에게 말하지 못한 가정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었죠. 곧 저에게 입양되었던 과거를 말해줬고, 그래도 결혼할 거냐고 묻더군요.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경이 아니라 박소연 한 사람만 본다고요. 그래서 꼭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겠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제서야 멋없는 프로포즈라고 타박하면서 제 반지를 받아주더군요. 그 큰 눈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본 어떤 여자의 얼굴보다 아름다고 예쁘게 보였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기 전 먼저 소연이의 부모님께 인사를 갔어요.
집 얘기를 할 때마다 경직이 되는 모습에 사이가 좋지는 않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두 분은 저희의 결혼에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둘이 이제 고작 6개월 만났다면서 결혼 얘긴가? 자네 어딜 보고 내 딸을 주나?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소연이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말은 누군들 못하나 실천이 중요하지. 자네가 알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연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는가? 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네 학력은 어찌 되나? 일은 뭐라고? 일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거 회사인데 밥 굶기지는 않을 겁니다. 학력은 중졸입니다. 뭐? 중졸? 중졸이라고 했나? 예. 요즘 세상에 중졸로 뭘 어떻게 살아가나. 자네. 중졸밖에 안 되면서 우리 딸을 데려간다고? 어림도 없네. 이 결혼 절대로 안 되네. 어머니 아버지. 제 결혼이에요. 저는 하고 싶어요. 시끄러.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 조용히 하고 있으란 말이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잘 살겠습니다. 더 이상 자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네. 그만 가보게. 아버님, 어머님, 이런 몰상식한 사람을 봤나? 우리가 왜 자네 어머니고 아버지야? 무식하기는. 두 분 다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제 학력이 가장 마음에 안 든다며 싫다고 하셨어요. 면전에서 박대를 당하니 저도 당황했고 여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집에서 나와 울면서 하는 말이 더 황당했어요. 사실 저 두 사람 내 월급 때문에 그럴 거야. 월급이라니. 그게 왜? 나 취직하고 지금까지 내 월급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키워준 은혜 갚으라면서 내 월급 다 가져가거든. 진짜야? 그런 네가 벌어서 저 두 사람 먹여 살린다는 거야? 응. 내가 결혼하면 월급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러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착취도 이런 착취가 없었어요. 좋은 사람들인 척 입양을 하고선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다니. 분통이 터져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집을 나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가족이 되어주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고 하면서요. 애정에 굶주려 목줄 잡혀 있을 필요 없다고 설득을 했고 결국 여자친구는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집에 안 들어오면 인연을 끊겠다며 모진 소리도 하면서요. 거기에 저는 또 격분을 했고 결혼을 얼른 해야겠다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데려가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하기 전날 여자친구의 가정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들으신 두 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사람을 우선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집안 배경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니 그걸로 결혼 반대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서요. 인사 당일 저는 긴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믿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요. 이왕이면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으니까요. 여자친구도 긴장을 많이 하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지용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지용이한테 힘들었던 이야기들 들었어.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너무나 안타까웠다. 어머님, 오늘 너를 만나보니까 우리가 안심이 된다. 지용이랑 잘 맞을 것 같아. 둘이 행복하게 살아봐.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흑흑흑.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우는 여자친구를 엄마는 품에 안아주셨어요. 흐느껴오는 소리에 엄마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보며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분명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저를 믿어주신 것 같아 그것도 감사했고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그렇게 결혼 승낙을 받게 됐어요. 처가집에서는 여전히 결혼을 반대했기에 상견례도 하지 못한 채 결혼식 준비를 했고 빨리 부부가 되고 싶어서 결혼 승낙받은 뒤 한 달 만에 결혼식장에 서게 됐어요. 결혼식은 순조로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고
우리 결혼에 불만이 있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결혼식 내내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고 모두의 환호 속에 무사히 결혼식이 끝이 났어요. 마지막 하객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죠. 실감이 나. 나는 아직도 우리가 부부라는 게 실감이 안 나. 혼인신고는 벌써 했으니까 우리 이미 부부인데. 그래도 꿈만 같아. 너랑 내가 부부가 되다니.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박소연 인생은 지금부터 본론이야. 기대하라고.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한때는 친구였던 아내는 제 앞에서 결혼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찌나 환하게 웃는지 제 눈이 다 부실 정도였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팔불출처럼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 너희 둘. 우리 잠깐 보지.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식에 오셨습니까? 우리 이제 오는 길이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결혼식을 올렸어. 이렇게 우리 배신할 줄도 모르고 그 고생을 하면서 키웠지. 어머니, 이제 저도 성인이에요. 키워주신 거 감사하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장모라는 여자가 아내의 얼굴을 때렸고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라 미처 막지를 못했어요. 장모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장모라니. 누가 네 장모야? 어어. 어른이 하는 일에 버릇없이 끼어들고 그래. 두 사람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둘 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제가 보호자예요. 그래. 잘 됐다 그럼. 내 딸 30년 동안 키운 돈 다 물어내. 예. 아니 남의 딸 데려가면서 우리한테는 입 싹 닦으면 안 되지. 혼인신고도 했다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돈 내놔. 돈 주고 데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요. 내가 그동안 집에 넣어준 돈이 얼만데. 너는 시끄러워. 빠져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통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용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버지, 이 사람들은 누군데 너희한테 횡패니? 아 사돈이시구나. 우리는 여기 박소연의 부모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우리가 사위한테 계산할 게 좀 있어서요. 이야기 금방 끝날 테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얼굴이 낯이 익은데. 혹시 박치수 아니오? 내 이름을 어떻게? 어, 맞지? 치수자네 맞지? 아, 형님. 이야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더니 자네 이렇게 만나네. 아버지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알다마다. 이 사람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갔지 그래. 아니 갚으려고 했죠 형님. 떼먹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예정 때문에 미뤘는데. 여기 자네 미수금 통장이 있을 텐데. 아, 형님.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네, 오늘 이만 가겠네. 나중에 봄새. 자기 몸처럼 들고 다니시는 장부 가방에서 아버지가 통장을 하나 꺼내는데 사색이 되며 장인 장모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쥐새끼라며 거기 서라고 하셨고 호통을 치셨고 두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멀리 도망가 버렸죠. 대체 얼마를 떼먹었길래 저러나 싶었는데 물어보니 1억이나 떼먹었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그 큰 돈을 왜 신고도 안 하시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고향 후배라. 내가 어렸을 때 못 먹고 그럴 때마다 그놈 아버지가 우리 집 도와주셨거든요. 쌀이며 고기며 아끼지 않고 해주셨어. 정말이요? 내 피 같은 돈 1억이나 떼먹고 도망갔으니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이지만 그 아버지 덕분에 나랑 내 동생들 안 죽고 살았으니 그 은혜 생각해서 신고도 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인간이 우리 며느리 양아버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제 어찌하실 거예요? 보아하니 돈은 못 갚을 것 같던데. 지금도 여기저기 빚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야 받을 수 있겠냐?
다른 걸로 받아야지. 네? 다른 거요? 아버지는 이후 장인 장모를 불러다가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건 사실이니 잘못을 빌게 했죠. 그리고 채무를 깎아주는 대신 다시는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고, 돈도 일을 해서 각기로 각서를 다시 접었어요. 두 사람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이후 얼마씩 돈을 갚았는데 그러다가 또 자취를 감추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못 받아서 어쩌냐고 했더니 대신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안 할 테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힘들게 자란 며느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아내도 시부모님의 사랑으로 몰라보게 밝아졌어요. 이후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손주 재롱의 부모님 두 분 다 시름도 잊으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이 생기니 혼자 지낼 때보다 어깨가 많이 무거워진 건 사실이에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아내도 챙겨야 하고 아들이랑도 놀아주느라 제 개인 시간은 없어졌지만 제 인생 어느 때보다 보람되고 꽉 찬 삶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때는 부모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해드린 적도 있지만 결국엔 두 분 다 웃을 수 있게 해드려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해요. 만약 제가 퇴학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절대로 있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심에 부린 객기였을지라도 멋지게 성공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